남원 장터에서 벗이 된 심청과 춘향. 하지만 죽음의 위기가 그들을 덮칩니다.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탈출하는 것이라 생각하시오. 춘향의 지략으로 인당수에서 살아남아 청나라 황실을 뒤흔든 거상이 된 심청의 놀라운 반전을 공개합니다. 청이 정말로 죽으러 가는 것이오? 춘향의 목소리가 한꺼풀 낮아졌습니다. 심청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음이 대답이었습니다. 창살 너머로 춘향이 손을 뻗어 심청의 손을 잡았습니다. 청이. 뱃사람들이 원하는 건 고작 처녀를 바쳤다는 마음의 안위일 뿐이오. 그들은 당신이 물에 빠지는 순간 제 역할을 다했다고 믿고 뒤도 안 돌아볼 것이오. 그렇다면 내게 방법이 있다는 말씀이요? 인당수는 청나라를 오가는 거대 상단의 배들이 수시로 지나는 길목이라 들었소. 예전에 당신이 말한 수중초를 기억하시오. 그 약으로 정신만 또렷이 붙들 수 있다면 험한 물길을 지나 다른 배에 구조될 기회가 반드시 있을 것이오.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미신을 이용해 넓은 세상으로 탈출하는 것이라 생각하시오. 심청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수중초. 수면 아래에서도 의식을 잃지 않게 하고 조류에 맞서는 평정심을 유지하게 해준다는 약초. 심청이 어릴 때 본초 강목의 한 귀퉁이에서 읽고 기억해두었던 것을 한 번은 춘향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춘향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심청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살 너머의 춘향과 눈을 마주한 채 천천히 그 말의 의미를 새겼습니다. 죽음이 탈출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절망이 전략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수중초를 준비하오. 그리고 꼭 살아서 돌아오오. 반드시. 춘향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그 안에 강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처지도 별 다를 것이 없기에 더 심청에게 기대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심청이 춘향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알겠소. 살아 돌아오겠소. 춘향 아씨도 꼭 살아남으시오. 인당수로 향하는 배에 오르던 날 새벽 하늘은 낯빛이었습니다. 선주는 심청을 보며 처음엔 의아한 낯을 하였습니다. 소문과 달리 두려움에 울고 있는 소녀가 아니라 차갑도록 침착한 눈빛의 여인이 제 발로 올라섰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청은 배에 오르자마자 미리 준비해두었던 수중초액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씁쓸한 기운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온몸의 기혈이 조용히 안정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탕약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동안 심청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의 서구에서 처음 본초 강목을 펼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손가락이 닿을 때마다 먼지가 피어오르던 낡은 책장, 그 안에서 홀로 글자를 따라 읽던 소녀. 그 소녀가 이제 이 차가운 갑판 위에 서 있었습니다.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란 것도 따지고 보면 살고 싶다는 마음의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심청은 그 두려움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그 옆에 나란히 앉혀두었습니다. 춘향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넓은 세상으로 탈출하는 것이라 생각하시오. 심청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낯빛 새벽 하늘이 갑판 위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인당수에 들어선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파도는 거칠었고 조류는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배를 밀어붙였습니다. 갑판 위에 뱃사람들이 밧줄을 붙들고 비명을 내질렀습니다. 하늘과 바다의 경계가 사라지고 세상이 온통 검은 물과 하얀 포말로 뒤덮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뱃사람들은 심청에게 눈빛을 보냈습니다. 기다리던 심청은 주저없이 뛰어들었습니다. 수면이 그녀를 삼켰습니다. 물이 심청을 삼키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꺼번에 사라졌습니다. 뱃사람들의 외침도, 파도가 선체를 두드리는 소리도, 바람 소리도, 오직 자신의 심장 박동만이 물속에서 둔하고 또렷하게 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살을 저미는 차가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차가움이 오히려 머리를 맑게 깨웠습니다. 수중초의 효험이었습니다. 심청의 눈이 물속에서 뜨여 있었습니다. 흐릿한 녹빛 어둠 속에서도 시야가 살아 있었습니다. 조류가 보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먼저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왼쪽 어깨를 미는 힘, 발목 아래로 당기는 힘. 어릴 적 서구에서 읽었던 구절이 불현듯 살아올랐습니다. 수세는 강한 데서 약한 데로 흐르되 몸을 눕혀 결을 따르면 힘을 아낄 수 있다. 그것은 책 속의 글자였으나 이 순간 심청의 몸이 그 글자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심청은 팔다리에서 힘을 빼었습니다. 저항하는 대신 조류의 결을 따라 몸을 기울였습니다. 차가운 물이 귀 옆을 스쳐 지나가며 낮게 울었습니다.
폐 안의 공기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심청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그리고 그것이 나타났습니다. 하늘의 은혜였습니다. 거대한 장수거북이였습니다. 처음에는 빛이었습니다. 검고 차가운 물속에서 아래쪽으로부터 희미하게 빛이 번져 올라왔습니다. 심청은 처음에 눈의 착각이라 여겼습니다. 폐 안의 공기가 바닥에 가까워지면 사람의 눈이 이상한 것을 보기도 한다고 어느 책에서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등껍질이었습니다. 사람 셋이 누워도 남을 만큼 크고 묵직한 등껍질 위에 이끼처럼 오래된 무늬들이 물빛을 받아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거북은 소리 없이 마치 오래전부터 이 자리에서 기다려온 것처럼 천천히 심청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이 심청을 보았습니다. 심청은 숨을 잊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가슴을 가득 채우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릴 적 지리산 계곡 돌 틈에서 죽어가던 작은 남생이를 두 손으로 건져 올리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 눈빛과 지금 이 눈빛이 닮아 있었습니다. 미물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 하나가 이 검은 물속에서 다시 돌아온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심청이 손을 뻗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거북의 등껍질에 닿는 순간 차가운 물속에서 온기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거북이 솟구쳤습니다. 조류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류 그 자체가 된 것처럼 물을 가르며 수직으로 치솟았습니다. 심청의 머리 위로 수면이 빛의 막처럼 펼쳐지더니 순식간에 금막이 깨어지며 차갑고 눈부신 공기가 얼굴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바람이었습니다. 파도 소리였습니다. 하늘이었습니다. 심청은 거북의 등 위에 엎드린 채 처음으로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눈물인지 바닷물인지 모를 것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있었습니다. 수평선 쪽에서 빛이 쏟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빛 속에서 거대한 돛대 하나가 천천히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청나라 황실 무역선이었습니다. 그 배의 선장은 상갑판에서 거북을 탄 여인을 발견하고 쏘스라쳤습니다. 뱃사람들이 다급히 구조에 나섰고 심청은 의식이 흐릿한 채로 갑판 위로 끌어올려졌습니다. 선장이 그녀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이 낸 처자로구만. 인당수 험한 물길 속에서 거북으로 구원을 받다니. 심청이 인당수를 건너던 그날 남원 관아의 오간에서 춘향은 혼자였습니다. 춘향이 옥에 갇힌 것은 벌써 서너 달이 넘었습니다. 곰팡내 나는 감옥, 겨울이 시작되며 차가워지는 돌바닥, 죽지 않을 만큼 주는 식사. 그러나 춘향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한양으로 가기 전 이몽룡이 남긴 것이 있었습니다. 내 자주 소식을 전하겠소. 믿을 수 있는 사람을 통해 전해지는 비밀 서신이었습니다. 한양을 떠나기 전 이몽룡은 남원에서 오래 신뢰해온 객주 한 사람에게 연락망을 부탁해 두었습니다. 채소 행상으로 위장한 그가 달마다 장날에 맞추어 서신을 운반하였습니다. 서신은 불규칙한 간격으로 때로는 채소 장수의 망태기 안에, 때로는 옥졸의 도시락 보자기에 감추어 전해졌습니다. 이몽룡의 글씨로 쓰인 그 짧은 서신들 안에는 조정의 정세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간원에서 탐관오리의 처벌을 강력하게 주청하였고 암행어사의 파견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 춘향은 그 서신들을 읽고 외운 다음 찢어 없앴습니다. 그리고 때를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변학도가 형벌의 수위를 높이면 높일수록 춘향의 인내는 더욱 전략이 되어갔습니다. 그녀는 형벌을 버텼고 쓰러지지 않았으며 소문을 만들었습니다. 남원 고을 백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옥에 갇혀서도 굴복하지 않는 춘향의 이야기가 번져나갔습니다. 그 소문은 고을을 넘어 전라도 일대로 퍼졌고 마침내 한양의 조정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변학도는 춘향이 버틸수록 분노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날을 잡았습니다. 한양에서 이몽룡이 보낸 마지막 서신이 들어온 날과 변학도가 춘향에게 최후의 형을 선고하기로 결정한 날이 무서울 만큼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몽룡도 남원 소식은 어느 정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관아에 갇힌 춘향은 그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춘향이 가끔 생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심청. 인당수로 떠난다고 하였던 그 밤 이후로 소식이 없었습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춘향은 살아있으리라 믿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믿기로 작정한 것이기도 하였고 그 소녀가 그리 쉽게 죽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그 믿음을 붙들고 있는 것이 이몽룡을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날 밤에는 몹시 힘이 들었습니다. 형 집행의 날이 내일로 정해졌다는 소식이 옥문을 통해 흘러들었습니다. 춘향은 한동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한 얼굴 위로 겨울 달빛이 창살을 타고 내려앉았습니다. 심청이 처음 청나라 땅에 발을 딛던 날 하늘은 눈부시게 맑았습니다. 영경의 관문인 천진의 포구는 조선의 어느 포구와도 달랐습니다. 돛대가 숲을 이루고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가 파도 소리처럼 사방에서 밀려왔으며 비단과 향신료와 낯선 약재의 냄새가 한데 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심청은 그 한가운데 서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다시 떴습니다. 두려움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려움보다 더 큰 무언가가 가슴 안에서 단단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심청은 종종 처마 끝으로 별을 보았습니다. 조선의 하늘과 같은 별인데 보는 눈이 달라서인지 여기서는 달리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어디서 저 별을 보고 계실까? 춘향은 옥안에서도 저 별을 볼 수 있을까? 심청은 그런 생각을 오래 하다가 이내 고개를 저으며 방으로 돌아오곤 하였습니다. 슬픔에 기대는 것은 나중에 하여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살아남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다. 이제는 이 땅에서 뿌리 내려 살아남아야 한다. 그래서 돌아가야 한다. 다행히 선장이 호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험한 바다에서 그것도 거북이 살려준 사람이라 뭔가 신비롭게 생각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어떻든 선장의 집에 머물게 된 심청은 첫 딸을 중국어 익히는 데 쏟았습니다. 선장의 가족들이 쓰는 말을 듣고 흉내내고 틀리면 다시 고치기를 반복하였습니다. 가문의 서고에서 쌓아온 한문의 기초가 있어 글자를 읽히는 것은 비교적 빨랐으나 말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심청은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낮에 들은 말들을 속으로 되뇌었고 새벽에 눈을 뜨는 즉시 다시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황실 소속의 선장은 영경에 도착하자마자 항해에 대한 일을 황실에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청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인당수의 성난 파도 속 뛰어든 한 처녀가 있사오나 바다의 신령이 거북의 형상으로 나타나 그녀를 받쳐 올렸사옵니다. 이는 필시 하늘이 지키는 아이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옵니다. 이 기이한 보고는 3시간의 자금성 내명부까지 흘러들었습니다. 당시 원인 모를 병증으로 심신이 지쳐있던 황후는 죽음의 바다에서 살아 돌아왔다는 하늘이 낸 아이의 이야기에 깊은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짐승조차 알아보는 그 운명이 어떤 것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선장의 저택에 머물던 심청에게 황실의 전령이 도착하였습니다. 황후가 그녀를 보고 싶어 한다는 전갈이었습니다. 황궁의 내전에 들어선 심청은 수많은 궁녀와 위험 있는 어이들 사이에 앉아있는 황후를 마주하였습니다. 황후는 병색이 완연한 안색으로도 날카로운 눈빛을 거두지 않은 채 심청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정녕 그 험한 인당수의 물길을 거북의 등에 실려 건너왔다는 그 아이냐? 황후의 물음은 신기한 일을 행한 자에 대한 확인과 탐색이었습니다. 심청은 고개를 숙여 예를 갖추면서도 목소리만큼은 또렷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소녀 하늘의 뜻으로 살았으나 이제는 그 삶으로 누군가에게 뜻이 되고자 할 뿐이옵니다. 그래, 내가 잘하는 것이 있더냐? 소녀 어렸을 적부터 약초를 공부하였고 약재를 많이 취급하였사옵니다. 어린 것이 기특하구나. 이제 그만 가서 쉬거라. 이것이 황후와 심청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2달째로 접어들 무렵 선장집 하인 하나가 지나가는 것이 우연히 심청에게 보였습니다. 팔뚝과 목 뒤로 붉은 반점이 번져가는 피부병이었습니다. 이보, 피부가 왜 그렇소? 그는 이미 영경의 의원에게 보인 지 오래였으나 낫지 않아 고통스러운 상태라고 답했습니다. 심청은 그의 팔을 살피고 눈꺼풀 안쪽을 들여다보고 혀의 빛깔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열독이 피부로 터져 나오는 것이요. 독한 처방이 아니라 내부의 화기를 다스려야 하오. 심청은 선장에게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재를 요청하였습니다. 영경의 시장에는 조선에서 보기 어려운 청나라 약재들이 즐비하였으나 심청은 그 안에서 자신이 아는 성분과 효능을 가진 것들을 정확하게 골라냈습니다. 약을 복용한 지 열흘이 지나지 않아 하인의 피부에서 반점이 가시기 시작하였습니다. 소문은 선장의 집안을 먼저 돌았습니다. 바다에서 살아남은 신비한 처녀가 병까지 다 고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담장 밖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선장이 황실 소유의 배를 움직이는 탓이었는지 이 소문은 오래지 않아 황실까지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황실에서 전령이 왔습니다. 황후 마마께서 피부에 생긴 하독으로 오래 고통받고 계신다는 것, 어이들이 번갈아 처방을 올렸으나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선장의 집에 기이한 처방으로 병자를 고친 조선 처녀가 있다는 소문이 황실 내명부까지 흘러들었다는 것입니다. 황후는 그 처녀가 지난번에 접견했던 처자임을 알고 즉시 불러 대령하라 명했던 것입니다. 선장이 심청에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황후 마마 앞에 나가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오. 혹 처방이 맞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어. 각오 단단히 하시오. 심청은 잠시 눈을 내리감았다가 들었습니다. 각오하고 있사옵니다. 지난번 황후를 배웠을 때에는 너무 경황이 없었습니다. 이제 보니 황궁의 내전은 심청이 상상하였던 것보다 훨씬 거대하고 화려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청은 그 화려함에 기가 눌리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무너진 집안의 서고에서 홀로 책을 읽으며 자란 소녀는 어디서도 기죽지 않는 법을 스스로 몸으로 익혔습니다. 황후 앞에 무릎을 꿇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을 때 심청은 황실 어이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눈 안에는 의심과 무시하는 눈치가 가득하였습니다. 이방의 어린 여인이 감히 황후의 병을 고치겠다는 것에 대한 학식, 높은 이들 특유의 오만한 불신이었습니다. 심청은 황후의 손목을 짚어 맥을 살피고 얼굴빛과 혀의 상태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어이들을 향해 몸을 돌려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황후 마마의 병은 기가 막혀 생기는 화독이옵니다. 지금껏 독한 사약으로 병을 억누르려 하셨으나 그것은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독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몸 안의 원기를 먼저 회복시켜야 하옵니다. 조선의 산삼으로 기력을 보하고 제가 배합할 약초, 즙으로 환부를 다스린다면 열흘 안에 차도가 있을 것이옵니다. 어이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한 노이간이 비웃듯 나섰습니다. 산삼은 황실에도 있는 것. 어찌 우리가 몰랐겠는가? 심청이 조용히 받아쳤습니다. 산삼을 쓰되 어떻게 쓰느냐가 다루옵니다. 황후 마마의 화독은 상초 즉 가슴 윗부분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일반 진액이 아닌 증류 방식으로 다려낸 산삼 원액이어야 하옵니다. 그 처방을 올리신 적이 있으시옵니까? 노이간의 입이 다물렸습니다. 황후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처방대로 하라.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열흘이 지나자 황후의 피부에서 붉은 기운이 가시기 시작하였고 보름이 지나자 기력이 눈에 띄게 회복되었습니다. 황후는 심청을 다시 내전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래 바라보다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너를 내 앞에 보낸 것이로구나. 황후는 심청에게 황금 1000냥을 내리고 연경 상업지구의 한복판에 약재상을 열 수 있도록 칙서와 황실 문패를 함께 하사하였습니다. 황실의 이름이 붙은 문패. 그것은 연경에서 어떤 권력자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울타리였습니다. 은 1000냥은 연경 내 기와집을 수십 채 살 수 있는 거금이었습니다. 하지만 황금 1000냥은 그 10배, 20배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심청은 그 문패를 두 손으로 받쳐들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춘향,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생겼소. 아버지 잘 계시죠? 제가 곧 돌아가겠사옵니다. 하지만 심청은 곧바로 조선으로 가지 못하였습니다. 심청의 약재상은 연경에서 가장 신뢰받는 상점 중 하나로 성장하였습니다. 황실의 문패가 신뢰를 보증하였고 황후를 치료하였다는 소문이 워낙 대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심청의 처방이 소문을 만들었으며 그 소문이 다시 손님을 불러왔습니다. 조선의 인삼과 산약초, 청나라의 진귀한 약재들을 결합한 심청만의 처방은 황실, 귀족들 사이에서 좀처럼 구하기 어려운 명품이 되었습니다. 심청은 번 돈을 쌓아두지 않았습니다. 조선과의 무역로를 텄습니다. 조선에서 인삼과 약초를 사들이고 청나라의 약재와 비단을 다시 조선에 팔았습니다. 상단의 규모가 커질수록 심청은 더 많은 것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으나 그만큼 연경을 떠나기가 어려워지기도 하였습니다. 믿고 맡길 사람을 키우는 데만도 한 철이 넘게 걸렸고 황실과 맺은 약재 공급의 약조는 함부로 자리를 비울 수 없게 심청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심청이 연경에 머무는 내내 한시도 잊은 적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조선에 왕래하는 상단의 사람들이 들고 오는 소식에 심청이 언제나 귀를 세운 것은 그 때문이었습니다. 남원의 변학도, 춘향, 그리고 아버지 신봉사. 들리는 소식이 좋을 때는 없었습니다. 변학도의 행패는 날이 갈수록 심해진다 하였습니다. 춘향은 여전히 옥에 갇혀 있으나 끝내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말에 심청은 한편으로 안도하면서도 그 고집이 언제 화를 부를지 몰라 가슴을 졸였습니다. 아버지에 관한 소식은 한동안 뚝 끊겨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조선 상단편으로 들어온 서찰 하나가 심청의 손에 건네졌습니다. 심청은 그것을 받아 펼치다가 손이 멎었습니다. 변학도가 마침내 춘향에게 최후의 형을 선고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집행일이 이미 가까워지고 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맡겼던 뺑덕어미는 곳간에 쌓일 20석을 노름과 술로 탕진하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는 것. 아버지는 이제 눈먼 채로 동가숙 서가식하며 떠돌고 있으나 행방을 아는 이가 없다는 것. 전설적인 거상이 된 심청에게 날아온 고국의 절망적인 소식.
춘향의 사형 집행이 임박했습니다. 심청이 모든 것을 걸고 시작하는 화려한 귀환, 거상이 된 심청의 처절한 복수. 마패와 칙서의 역대급 참교육 편에서 계속됩니다. 내일 저녁 6시를 기다려 주십시오.